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9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많은 또 행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총을 방문해서 좋은 또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보면 우리 그야말로 야권에서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이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선대위와 아주 이 권력 개혁을 다루는 이 권력개혁위원회를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설치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오늘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개혁을 위한 위원회 신설 및 운영 계획을 담은 최종 안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빠르면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은요, 국민이 주인이 된 권력개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바로 뭐냐, 현행 헌법이나 법률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개헌까지는 가지 않아요. 대통령제 및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표이고, 후보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뤄질 핵심 과제는요, 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적 대통령제로 복원시키는 그런 구상하에 이 개혁위원회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헌법에 맞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 복원한다. 이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요,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언급해 왔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국가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판단, 그리고 대통령이 챙겨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나 어젠다, 이런 것만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 수석실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런 중요한 청와대의 기능은 전부 다 내각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는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리가 직접적으로 내각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그럼으로써 이미 윤석열 후보가 밝힌 대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 틀 안으로 돌려놓는 방안, 이것을 강구하는 것이 이번 검토하고 있는 특위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통합정부를 꾸려서 협치를 해야 된다, 약간의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요, 개헌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개편, 여기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개헌 문제를 끊으면 이게 개헌 문제가 일종의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까지는 가지 않는 선상에서, 그러니까 현행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관행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요, 이 경총을 방문했어요. 즉 한국경영자 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지금 이 경총 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말하자면 결국은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데, 이거야말로 초등학생이 다 아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초등학생이 다 아는 것조차도 문재인 정부는 다 무시하고 기업을 범죄시하고, 특히 대기업을 범죄 집단처럼 다루려고 하는, 그래서 재벌 개혁 차원에서의 이런 기업 정책,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런데 집권을 하면 마치 기업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길을 많이 죽이는 정부도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경제사회 복지는 물론이고 국방 정책에까지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복합적 정책을 펼 생각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 작은 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판로 개척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기업과 노동계를 향해서는요,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용주하고 또 그 다음에 말하자면 노동계가 한 티켓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파탄을 말하자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주, 그 다음에 노동층, 노동자 이 단체 이런 게가 한 묶음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상황이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사가 제로섬 게임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운명,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히요, 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런 인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우선 홍기훈 전 의원이 특별 고문을 맡게 됐고요. 이 홍기훈 의원은 누구냐면요, 홍남순 변호사 있잖아요. 이 홍남순 변호사의 말하자면 차남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었는데 후보 특별 고문으로 선임이 됐고, 그 다음에 MB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이동관 전 홍보수석인데, 이 이동관 홍보수석도 오늘 이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직속 경제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비전기획실장으로는 윤석대 전 한남대 개건교수가 임명이 됐고,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로는 서성교 건대 특임교수,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전지현 변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위원회에는요, 이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곽은견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합류를 했고, 총괄특보단에 인선이 있었는데 공보특보로는 이재영 의원, 재외동포 특보로는 양창영 전 의원, 홍보 미디어 특보로는 박창식 전 의원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택기, 신지호, 박민식 전 의원은 후보 보좌역에서 정무특보로 직책이 변경이 됐다. 그리고 이제 색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국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대위 대변인단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대변인단과 별도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대변인당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50여 명의 국민대변인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변인단은 오늘의 국민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 당사에 마련된 국민 발언단에서 직접 발표하게 되고, 해외나 지방에 거주해서 직접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서울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과 같은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표현 방법, 논평, 만평, 노래, 춤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 이런 하나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여권에 대한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보도해드렸는데, 바로 유훈의 교육부 장관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들하고 이 간담을 가졌어요. 질의답변 세션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주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된 이 백신 프리, 백신 패스 이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제도 말이요, 너나 맞아라, 쇼 집어쳐라, 학생들이 범죄다보다 못하다, 그 다음에는 대본을 읽느냐, 소통, 포럼마저 소통이 아닌 강요다, 이런 쓴소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누가 진행을 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국민에게 그래도 좀 신뢰를 줬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전문가 두 사람들하고 나와서 이 간담, 이 질의답변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말이죠, 이 방역 패스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 정은경 청장하고 이 전문가 두 사람이 각종 통계를 근거로 해서 직접 설득에 나섰는데요. 대대적인 반란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반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민간 전문가로 오늘 대담에 응한 이재갑 한림대의대 교수, 그 다음에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골로 계속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앵부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왜 이 사람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김어준 뉴스 공장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작년 1월 이후 48번이나 출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질릴 정도가 아니지, 뭐, 아주 나오면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통계치를 가지고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12살에서 17살까지의 미접종군 코로나 발생률이 접종 완료군의 25.3배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접종을 받아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7세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율은 0.28 수준이에요. 이런 통계까지 소개를 했어. 그런데 이 네티즌들은요, 통계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 정은경 청장,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 이재갑 교수, 마이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스크부터 써라. 너네는 왜 마스크를 안 쓰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또 이 방역 전문 패널로 배석한 이재갑, 정재훈 두 교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역 전문가는 맞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채팅창을 보면요, 저기요, 이재갑, 정재훈 교수 좀 초대 안 하면 안 돼요? AI인가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대한민국은 전문가 두 사람뿐인가요? 이런 반박글들이 왔고, 그리고 코로나 저 사람들 때문에 더 번졌는데 어떻게 맨날 저 사람들을 초대하냐?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다. 왜 찬성하는 전문가만 나오는 건가? 의사들 반대하는 목소리는 왜 차단시키고 저 둘만 매일 나오는 건가? 하는 반박문이 아주 솟구쳤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그 정부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논리, 똑같은 통계만 들이대니 우리 학부모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잠수함과 충돌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 발표마저도 부인했던 것이 방송심의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입장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일부 유튜브에 놔두고 있는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이거 삭제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는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이게 그런 해당 유튜브 방송에 떠있게 놔뒀는데 이거를 차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내리는 데는요, 유가족들이 다시 심의를 요청했어요.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에 반발해서 유가족과 천안함 재단에서 재심을 요청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그동안에 국방부는 사회적 질서 위반 사유를 들어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피해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유를 추가해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심 요청이 결국은 오늘은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게시물들에는요, 천안함은 자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다. 함정 절단만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고 한준호 준위는 이스라엘 잠수함을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사고조사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으로 천안함모를 제기한 신상철 전 민간의원, 이 친북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 재심의에서 전부 다 인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용을 했어요. 수용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해당 없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발표했던 5명 의원 중에서요, 다수가 물론 여권 인사인데 이 중에서 이광복, 옥식찬, 김유진 의원 3명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들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대로 된 결정으로 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최원일 전 하나남 함장, 그리고 또 이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 회장이죠. 이분도 방청석에 나와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 최원일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이렇게 천안함 음모론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에 반발해서 지난달 9일날 열렸던 대구급 신용호위함 천안함 진수식에 불참하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원일 전 함장 같은 경우에는 뒤늦었지만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여론조사는요, 둘 다 친여 성향이 강한 조사기관에 의한 발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방법입니다. 12월 6일과 7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여론 면접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KSOI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KSOI의 발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가 38.3, 이재명이가 32.7입니다. 5.6%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3.6, 그 다음에 심상정 3.59,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은 55.1이고, 그리고 그대로 가자 유지는 37.8, 그래서요, 한 18% 정도로 정권 교체가 높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누가 얼마나 되느냐? 윤석열이가 훨씬 높아요. 43.2 대 이재명인 40.8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4개, 매주 목요일 날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 내용을 발표하잖아요. NBS. 이 NBS 전부 친여 성향이 강한 그런 조사기관들입니다. 12월 6일, 7일, 8일, 3일간 조사예요. 그러나 KSOI는 12월 6, 7, 이틀이고 NBS는 6, 7, 8, 3일인데요.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참고적으로 KSOI, 김각수, 여러분들 종편에서 많이 보시는, 방송에 많이 나온 분이 있죠. 진보 성향의 인사죠. 이분이 KSOI를 하는 거, 이거를 꼭 참고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 NBS 4개에서는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NBS 딱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아예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 NBS는 기가 막히죠. 예, 앞에서 똑같은 친여성향인데 KSOI는 5.6이 윤석열이 리드하는데, NBS를 보면요, 이재명이가 2%를 리드해. 왜 그러느냐? 윤석열은 지난주에 비해서 2%가 올라간 반면에 이재명이는 무려 5%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만에 결국은 역전돼요. 그리고 안철수는 4%, 그 다음에 심상정이는 3%가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심판론과 안정론 그대로 유지하자. 심판이 46, 그대로 간다. 정권 재차출이 42. 그래서 여기서는요, 불과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KSOI는 무려 18%인데 이거 참 웃기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 아니, 선관위, 어느 쪽이 선대위원회가 잘 구성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구성됐다가 39예요. 국민의힘은 35%. 그리고 대통령은 긍정이 43, 부정이 52, 9% 정도 차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그 다음에 민주당이 34. 여기 또 1%밖에 차이가 안 나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NBS 4개 조사기관의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다가 55%, 잘못하고 있다가 44%예요. 그래서 이 긍정평가 2주 전에 비해서 61%였는데 6%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지금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대로 똑같은 친여 성향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NBS 쪽이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2%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조작 또는 불공정한 방법의 뭐가 동원됐는지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 누가 이거 진정을 내야 되나요? 이 법률적인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의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 12월 6, 7일하고 6, 7, 8하고 이재명이가 이길 만한 상황의 변화, 이슈의 변화가 있어요. 갈수록 이재명에 대한 비판 소위가 더 높잖아요. 왜? 말을 계속 바꿔내니까. 예. 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6, 7, 8이잖아요. 그러면 조동현 사퇴에 따른 파동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가 더 높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선 가능성은 둘 다 또 39%야. 야,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39%.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뭔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 왜냐면요. 내년 3월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매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똑같이 39% 나오면서 이재명이는 2% 앞서게 나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고발하든지 선대위에 진정을 이의 신청을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팔라고 그랬잖아요. 자, 결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걸려들어가지고 오늘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경기 북부 경찰청의 조사를 받는데 이 가족들이 전부 조사받았어요. 김현미 장관의 남편도 받고 동생도 받고 가족 4명이 조사해서 출석하는데 이 정도면 장관 자리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명예롭게 장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 때문에 연천군 일대 말이죠. 2480평방미터니까 약 한 800평 규모의 농지를 10년 전인 2012년도에 매입하고 거기다 농가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어. 이것이 의혹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 북부경찰청 관할인데 고발인 조사를 했고 또 연천군의 해당 토지를 직접 답사해서 농지 매입 과정, 농업 경영 여부,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매도한 과정과 지급된 대금의 출처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농지에 지은 단독주택이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기간 중에 동생에게 처분이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처분됐는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현미 장관 측에서는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도 처분한 것도 정상적으로 처분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이제 경찰의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경찰 조사 하나만 뻔한 거죠. 아니 검찰 조사도 다 코드에 막혀는데 경찰 정도의 조사 내용 자기네 코드에 막혀는 것은 당연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현미가 조사받았고 그 다음에 유한기 여러분들 뭐 대장동 뇌물 의혹 사건 결국은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가 됐습니다. 유한기는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대 초대 사장을 쫓아가갖고 이거 시장의 명의야 너 사표내 이렇게 하고 압박을 한 사람이 바로 유한기 본부장이에요. 근데 유한기 본부장 이 압박과 관련해서 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느냐 이 압박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느냐? 유한기 본부장은요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민간업자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한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발부가 될지 발부가 되면 이 초대 황무성 사장 사퇴시키는데 어떤 불법적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 기가 막힌 게 손혜원. 자, 이게 손혜원이가 뭡니까? 바로 김정숙 여사하고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숙명여고인가 뭐 숙명여대. 그래서 실세 중에 실세를 알려줬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벌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죄가 지금 떨어지는 걸로 계속 판결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손혜원 의원이 말이죠 페북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품평. 그러면서 성형설을 본격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기했느냐? 눈동자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과거 사진을 하고 현재 사진 2개를 올려가지고요.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려놔요. 자, 그러니까 이 진혜원이 하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진혜원 검사가 이 동부지검에 있었나요? 그러다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로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에 댓글을 올렸는데 이 댓글에 뭐라고 올렸냐면 입술 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래 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 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다. 관성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올렸어요. 이러한 글까지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 손혜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뭐라고 이 반응을 보였냐, 댓글을 달았느냐. 성형 전 눈과 성형 후 눈의 차이를 보니 잘 때 눈이 감기기는 하나 싶다. 이 정도면 거의 새로 타야 하는데 이 정도로 변신할 수 있으면 투자할 만하다. 이런 조롱성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손혜원이 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요, 이거 사회적인 지탄, 비판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최백은 건대 교수가 조동현하고 그 다음에 이수정 교수 둘을 나란히 올려놓고 차이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논란이 야기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최백은 선대위에서 손을 다 띄었습니다. 자, 이거 손혜원이 말이죠. 이거 제대로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무지개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하고는 친하지만은 윤석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감이 있는 사이트에 직접 치고 들어와 가지고요, 인사를 올리면서 SNS 활동에 굉장히 종횡무진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를 순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팸쿠 FM 코리아죠. 여기에 직접 뛰어 들어와 가지고 인사문을 남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2030 남성들을 직접 공략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팸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용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자는 비교적 약한 그런 이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게시판에다가 팬붕이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이 팬붕이는 팸코 활동하는 네티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팸코는 들어온 지 좀 오래되었다. 여기에는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최근 팸코에 이재명 토론 영상도 올라오고 확률형 아이템 공정화 법안 제정에 대한 글에 반응도 해주시길래 무작정 인사차 왔다. 불쑥 찾아와서 불편하겠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글을 제가 한마디라도 더 보고 가면 나쁘지 않겠죠. 예, 이러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헉, 이러면서 이 뭐 무슨 유행과 갖다 다루는 거죠. 간혹 직접 글도 쓰고 또 댓글에 대댓도 달 테니 뭐든 남겨만 주시고 불러달라. 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식이죠.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치고 들어온 거 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팸코 이용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남긴 이런 글에 말이죠, 기록적인 횟수의 비추천으로 불편한 심의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추천수가 마이너스 4,115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정적 댓글도 많이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렸느냐? 후보님 여가부 폐지 들고 오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하다. 남성 가족부라도 만들어주시든지 저희 세대에게 더 이상 가식적 소통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1. 여가부 폐지, 2. 반중 친미, 3. 남녀 평등 징병제, 4. 사시 부활 정시 확대, 5. 1929 청년 기본연금 등 원하는 정책을 나열한 후에 뭐 해줄 수 있음? 이렇게 댓글로 반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죠. 딴지일보, 그 다음에 보배드림, 이런 이용자들은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돌아와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축혀 세우는 댓글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이재명을 바꾸겠다.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이재명이 되겠다 라면서요, 저를 유용한 도구로 써주시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들르겠다. 딱 이렇게 해서 글을 남기니까 와, 이재명이다. 오, 감동이다. 이런 호반응을 보여요. 당연히 뭐 딴지일보나 보배드림 같은 데서 감히 이재명을 비판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이재명이가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요, 이재명이 말을 여전히 신뢰하는 2030 세대들이 얼마나 될까요? 2030 세대들은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도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이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실망,
배신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끄는 국정,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갖추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미래 비전이 전혀 없는 이재명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후보보다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젊은 2030 세대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 이재명의 이 거짓, 그다음에 김한술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